K2 흑표 전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던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군의 공격에 폭발해버리는 영상이 공개되며 독일 전차를 도입한 국가들이 한바탕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덕분에 K2 전차의 주가가 끝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요. 독일 전차의 실태가 드러나며 미군의 현역 기갑부대 지휘관이 K2 전차를 분석하며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진정한 승자라고 말한 영상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이 결정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으로 기대받았던 독일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자마자 러시아군에 의해 격파당했다는 어처구니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9일 포브스에서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최초의 레오파르트 2 전차를 파괴했다고 보도하며 레오파르트 2 전차가 파괴당하는 순간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남부도시 자포리자에서 남동쪽으로 56k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주간 공격 기동을 수행하던 우크라이나 전차부대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레오파르트 2A4 전차 한 대가 격파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러시아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 드론이 촬영한 당시 상황이 올라왔는데요.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길게 행렬을 지어 움직이던 우크라이나군의 기갑부대가 러시아 드론에 포착되었고 이어지는 러시아군의 공격에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격파당해 폭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 명확하게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격파되는 영상을 공개되는 바람에 우크라이나군에서도 부정할 수도 없게 되었죠.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요청으로 전선에 투입된 독일 전차가 허망하게 격파당했다는 소식에 서방이 받은 충격은 어마어마했는데요. 지난 1월 독일이 레오파르트 2 전차 지원을 허가하면서 폴란드를 비롯해 유럽 각국에서 운용해왔던 레오파르트 2 전차들이 우크라이나에 속속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러시아제 전차보다 훨씬 우수한 서방제 전차가 우크라이나군에 합류했으니 본격적인 반격에 나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레오파르트 2A4 전차가 러시아의 공격에 허망하게 터져나가며 우크라이나 반격의 기세가 꺾이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그동안 유럽 전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었던 레오파르트 2 전차에 대한 신뢰도도 추락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70년대에 개발된 레오파르트 2 전차는 서방에서 최초로 실전 배치된 3세대 전차이자 13개 국가에서 3,000대가 넘게 운용 중인 한 시대를 상징하는 무기라고 할 수 있는 전차입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 전차의 신화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막을 내리게 된 것 같은데요. 지난 2016년에도 시리아에서 튀르키예군과 IS가 펼친 알바브 전투에서 튀르키예가 운용 중이던 레오파르트 2 전차가 IS의 공격에 8대가 격파당하고 심지어 2대를 IS에 노획당하는 대참사가 벌어졌었습니다. 당시 파괴된 전차 8대 중 5대는 대전차 미사일에 맞아 포탑이 통째로 날아가며 대파됐었죠. 레오파르트라는 브랜드의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요. 당시 독일에서는 전차 운용이 미숙한 튀르키예군의 전술 실패라고 말하며 레오파르트 2 전차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에서도 레오파르트 2 전차가 그것도 튀르키예군과 똑같은 A4 모델이 격파당하자 레오파르트 2 전차가 문제인 게 아니냐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레오파르트 2A4 전차에는 능동방어 장치도 없으며 후방과 측면의 장갑이 취약하고 각진 포탑의 형태가 매복 공격에 취약한 설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전차 무기와 드론을 통한 대전차 전술이 발전한 현대전장에서 이미 뒤처진 구시대적인 전차라는 것이죠. 독일이 마지막까지 우크라이나에 대한 레오파르트 2 전차 지원을 반대했던 것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했었던 게 아닐까 싶은데요. 레오파르트 2의 최신 개량형인 레오파르트 2A7 역시 근본적으로는 80년대 전차의 설계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도입을 결정한 유럽 국가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한국을 걷어차고 레오파르트 2A7 도입을 결정했던 노르웨이에선 당장이라도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싶은 심정일 텐데요. 노르웨이 전차 수주전 당시 K2 전차와 레오파르트 2A7 전차의 성능 테스트를 담당한 노르웨이 방산청에서는 몇 번이고 K2를 구매해야 한다고 보고했었지만 노르웨이 국방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보고서를 묵살하고 독일 전차를 선택했었습니다. 여기엔 레오파르트 2 제조사의 로비 활동도 강하게 작용했었죠. 그렇게 지난 2월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도입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새로운 전차는 언제 도착할지 기약도 없는 상황에서 독일 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터져나갔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노르웨이 국민 여론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유럽에서는 유일하게 폴란드만 싱글벙글한 상황인데요. 독일을 버리고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의 결정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주듯 얼마 전 미국의 저명한 전차 전문가가 K2가 왜 가장 현대적이고 치명적인 전차인지 분석하는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입대하고 현재까지 미국 기갑 장교로 복무하고 있으며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동성훈장과 공로훈장을 받은 니콜라스 모란 중령은 치프틴이란 이름으로 전차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는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을 분석하는 영상에서 K2 전차의 우수한 공격력과 방어력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So why on earth did Poland decide to go all in on the K2? The question of how good is K2 is an interesting one. K2 is a modern lethal tank. The main gun is in effect the Rheinmetall 120/55. The Koreans have some of their own ammunition. The one getting a lot of attention is the Korean Smart Top Attack munition, which is in effect a sort of a tank-fired version of a bonus or sidearm type round. Fire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enemy, it deploys a parachute, seeks out an armored target, and fires an explosively formed projectile into it. An interesting question, however, comes in terms of its protection. K2 is not a particularly heavy tank, but on the plus side, it also has a somewhat smaller profile. And depending on how it's configured, you'll see that the K2's turret looks different,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ensors and active protection. One of the problems with adding systems to a tank after it has been designed is that normally it's not a very efficient process. So sticking trophy on top of an Abrams adds a couple of tons to the weight, not least because some ballast needs to be added to balance out the turret. It's dead weight in effect. K2, being designed with various defense systems in mind, may be more efficient. And it seems to be one reason why the tank has been selected for service alongside the American M1. 니콜라스 모란 중령의 분석처럼 K2 전차는 확장성을 염두에 두고 여유있게 설계된 전차입니다. K2 전차 역시 M1이나 레오파르트2와 같은 1500마력에 달하는 강력한 파워팩을 장착하고 있지만 60톤에서 70톤에 달하는 다른 전차들과 달리 55톤가량의 다소 가벼운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른 주력 전차들과 다르게 부가적인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여유 중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레오파르트2나 M1이 중량 문제로 인해 업그레이드에 차질을 겪고 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이는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인데요. 높은 확장성으로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반응장갑이나 능동방어장치, RCWS 등 다양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다는 건 K2 전차의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폴란드에서 주문한 K2 전차 역시 K2PL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에서 요구했던 요구사항에 따라 추가 반응 장갑과 RCWS, AIP 등 개량 작업을 거쳐 중량이 60톤까지 증가될 예정입니다. K2 전차를 분석하며 니콜라스 모란 중령은 한국 방사는 자신들의 장점을 잘 알고 있고 이를 중요한 무기 판매 전략으로 활용한다고 평가했습니다. Korea's strategy for increasing its defense exports is based on leveraging these areas of strength, the things that it knows how to build. Basically, whereas another country will try and sell you a tank, the Koreans will sell you the tank and the technology, know-how, and equipment to produce that tank in your country as well. They may then offer to work with you on further developments to that vehicle and also the possibility of selling vehicles manufactured at your joint facility to other countries around the world. So those 820 K2PLs or nearly 500 K9PLs that are slated for manufacture from 2026 onwards, many of those are slated to be manufactured in Poland itself. I mean, the attraction for Poland is obvious. They get a design that is optimized for Polish requirements, so the K2PL is presumably more closely aligned with what they want than the base K2, which was designed for Korea.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미국이나 독일과 같은 폐쇄적인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지만 후발주자인 한국은 서방 전차 점유율을 강탈하기 위해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고 조금 이득을 덜 보더라도 현지 생산을 통해 현지 군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해왔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독일과 미국의 갑질에 시달려왔던 국가들을 감동시켜 한국 무기가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존 고객을 전부 빼앗기게 생긴 독일에서 부랴부랴 새로운 조건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미 한국 무기는 저렴한데 독일과 미국 무기만큼 뛰어나다는 이미지를 굳혀버렸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던 독일 방산과 대등한 위치에 올라서게 된 것이죠.
레오파르트 2 전차의 추락으로 앞으로도 K2 전차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유럽에서 새로운 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